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유호정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판 읽어주실 정치고수 네 분 바로 소개합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는 의영우, 판도라에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컴백홈 하셨습니다. 젊어지셨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아무튼 선거 기간 내내 드라마는 우영우, 동대문은 김영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떨어졌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거죠? 네, 살 많이 5kg 빠졌습니다. 선거 운동하면서 5kg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픈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또 동대문이 아니라 동해안 그 자전거 종주를 했습니다. 비 맞으면서 탔어요. 선거 끝나고 그 힘드신데 예. 힘듦으로 극복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좀 되돌아볼 일도 있고 또 그리고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탔죠. 김종욱 부원장님 판도라에 처음 나오셨는데 추성님이랑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 4학년 총학생회장을 하실 때 제가 1학년 새내기였습니다. 근데 연설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상 같은 거죠. 연설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아마 그때 상당히 그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석님 어떻게 대본을 미리 주신 건 아니죠? 이럴 땐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 화답을 해주셔야죠. 연설이 훌륭했고 여학생들의 인기가 많으셨다. 팩트 체크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팩트 체크할 게 뭐 반론이 있어야지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네. 이렇게 좀 네 분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네 분과 함께 판도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도라에서는 땡땡이 뭐길래 라는 주제로 여야의 속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원내대표가 뭐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Oh my God. 국민의힘 선출 앞두고 있고 민주당은 선출이 됐습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이게 다르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법률안을 처리한다든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국회 현장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든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원내대표가 다른 정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국회 내에서 활동을 지휘하는 것도 원내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당대표는 선거가 있을 때 당을 지휘하고 당의 일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지 원내대표 소관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원내대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회에서 4분밖에 3선 중에 원내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4명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정치적 위상 자체가 바뀌게 되고 원내대표가 중요한 건 TV에 매일 나와요. 모든 의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TV에 매일 나와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저 당의 아주 유의미한 인물이구나라는 사실들을 1년 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당대표 유상이 떨어지게 되면 원내대표가 또 그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누구나 3선이 되시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3선이 되면은 원내대표 자연스럽게 좀 고민을 하게 되나요? 그런 분들이 꽤 되죠. 수석님은 아니셨고. 저는 떨어졌죠. 다들 깔끔하게. 3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3표 차이로요. 와, 정말 아깝게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어렵다. 표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죠. 예전에는 의원들이 저 찾아올 시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운동하면 다른 데 가세요. 그래서 그 예의상 그런 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아니고
이미 딴 후보를 하기로 했으니 나 찾아올 시간에 딴 데 가세요. 이렇게 해서 표 계산이 정확하게 됐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의원들도 속내를 안 비치고 그래서 표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원래 선거인단 숫자가 적을수록 선거가 어렵잖아요. 저도 한번 원내대표 되고 싶어가지고 3선 되자마자 그 모든 우리 원내 그 국회의원들한테 손글씨로 편지를 다 썼어요. 의원 개개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 그 공약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꼭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막판에는 제가 정책위 의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출마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우리 선배님한테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의논 드리려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국회의원은 유권자 중에서 최악질 유권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놓고 공표, 세모, 꼬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요. 전부 우리 편인 줄 알아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표가 안 나오죠. 어쨌든 3선이 되면 누구나 하고 싶을 자리다라는 게 바로 원내대표 자리인데 이번에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볼게요.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 그리고 당선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 결과가 워낙 이제 민주당이 뭐 승리를 크게 했으니까 아마 그 여파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런 후보가 거의 추대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글쎄, 길게 봤을 때 그게 좋을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여야 간에 또 협상을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어쨌거나 너무 일사불란하다는 게 여야 간에 싸울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또 민주당 내부의 그 분위기가 할 말을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찐명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과 의사를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고 이재명 당대표와 누구보다도 잘 소통하고 합을 잘 맞춰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저기 박찬대 최고위원 오신 것 같은데 모범적인 그 주인 잘 모시는 사랑합니다. 신속하게 과감하게 화끈하게 치워야지. 네.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왜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 이거 당했네 이거. 두 번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에 의해서 스스로 다 이제 정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 제1야당의 지배력을 강고하게 갖춘 분은 거의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잖아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를 또 접견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이 원내대표를 맡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명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박찬대쯤에 있겠구나 하고 알아서 후보군들이 정리가 되고 이랬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우선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그 점핑하는 단계가 원내대표거든요. 설령 명심이 작동 안 했어도 저 같으면 박 의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민주당 역사에서 위기 상황이 아닌데 단독 후보가 원내대표가 단독 후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게 저는 순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꼭 좋은 그런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민주당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의힘은 손든 사람이 없어서 원내대표 경선이 한 차례 미뤄졌어요. 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어렵죠. 일단 총선 패배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다른 또 야권, 다른 당하고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법, 뭐 특검 이런 거 해가지고 총공세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또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냄과 동시에 윤심은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아직도 사실은 눈치를 보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용산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철규 의원의 어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용산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뭐 소통한 적도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네. 아마 브리핑 한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 대통령께서 그 말씀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그리고 당부를 그렇게 했다. 결단코 이게 제 업무인데요. 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의심 살리를 하지 마라 이런 말 그렇죠. 할 필요도 없어야 된다. 그렇죠. 원래는 뭐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알아서 뽑는 게 원내대표지만 물론 뭐 대통령제 하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또 여당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윤심 눈치 보는 상황이 좀 있다. 저는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경우예요. 집권당에서 원내대표 할 사람이 없어서 손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 얘기까지 나오냐.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방탄을 해야 되고 호의를 해야 되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소명의식보다 이런 역할이 더 힘들고 또 일종의 이제 뭐랄까 기운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이걸 넘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이상 예. 그 여의도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의힘에 이 정도 어려운 그 상황이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그 국회도 이만큼 어렵지 않았거든요. 용산 대통령실과 잘 협조가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은 일하기가 조금 쉬울 텐데 만약에 좀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스스로 내가 나서서 원내대표를 해봤자 오해만 쌓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연 나를 지지해 주겠느냐 그러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좀 그 쉽게 원내대표에 나서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영남권이 대부분 당선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영남은 좀 가만히 있어달라. TK, PK 나서지 말아라 예. 하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 자체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작정하면 다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171석이니까. 예.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합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상황. 그런 원내대표를 1년 동안 했을 때 본인이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원내대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 같아도 피하고 싶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원내대표 선거가 연기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부에도 이런 고민들이 꽤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타래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럼 마저 해보면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출마설이 나오니까 당내 비토 여론이 적지가 않았어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출마를 하냐 안 하냐는 용산하고 뭐 저는 직결됐다고 봅니다. 네. 용산이 뜻하고 겉으로야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근데 말이 안 되죠. 뭐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뭐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불쾌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저보고 좀 이게 누군가는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지 말아라, 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공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과 협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맺어내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장에 목전에 두고 있는 국회 그 원구성 협상 거기에서도 운영위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끝까지 결정을 하면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나마 우리 여당 소속 의원들 또 용산의 대통령실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나을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꼭 3선만 그냥 원내대표를 해야 될까? 이런 때는 저는 오히려 4선, 5선 의원들도 나서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리나 당대표나 국회부의장이나 이런 거에만 지금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때 한번 나와서 경선이라도 해주고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위기가 이런 그 무기력증에 빠진 이런 상황이 돌파가 될까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네.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당대표가 뭐길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이 대표 연임설이 나오던 민주당부터 가보죠. 당내에서 연임 반대 목소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당대표 선출 방식 자체가 원내대표처럼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오셔가지고 사실상의 이제 추대를 받는 이런 과정으로 되는 건데요. 오히려 이제 역효과나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연임은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아주 잘못된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종교 집단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추대, 연임, 막 종신 이런 거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정당 정치에서 저는 그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하면은 당내에 소위 약간 그 중도적인 목소리가 지금 거의 위축되고 축소되고 괴멸을 했습니다. 네. 경제에서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정치에서도 중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양쪽의 원심력, 구심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치의 양극화가 빚어낸 그 현상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죠.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2년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능가할 만한 근처에 올 만한 인물도 없는 상황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히 좀 입장을 밝혀서 거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지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늘 나온 이야기가 친명 횡재, 비명 횡사였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항해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영모급에 해당되는 중재인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박용진 의원을 봤잖아요. 대선 때 한번 나와서 대항을 했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1956년 3월 달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내 나이가 80살이 넘었으니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의 관변단체에서 전부 경무대로 쫓아와서 출마해달라고 시위를 벌였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우마차 800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당시에 그 주요 교통수단이던 우차, 마차 꾼들도 가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이마이로 출마를 하는 꼴이 됐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당이 돼버렸죠. 당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중요한 건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선택일 텐데요. 정치 고수 네 분이 지금 이 대표에 좀 빙의를 해본다면 저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총선 전에는 이거 너무 3D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시켜도 하고 싶지 않다.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해보니까 할만하다, 행복했다, 편하다 이러면서 연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장 그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6월 7일 날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한 1차 그 선고 공판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런 여세를 몰아서 계속 당대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석님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뭐 예측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셨던 대로 뭐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당위성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모르죠.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의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인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막 지키도록 노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당대표직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지금 딱 나온 문장은 하나죠.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만 나온 상황이라면 나온다면 억지로 시킬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억지로 시킬 명분이 뭘까?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 리스크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도 여론을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을 거다. 본인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대통령 후보로서 얼마만큼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판단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민 여론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상황은 이렇고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면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치열합니다. 벌써 몸풀기를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에 수원 출마 제안을 받았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저와 아주 친한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수원에, 경기도 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 이 수도권 선거를 좀 한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공관위원장한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대화죠. 근데 그것을 지금 와서 포장을 해서 이야기한 것뿐이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는 뭐라 보세요? 근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떤 중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수원에서 출마를 해서 경기도 선거를 이끌어 달라라고 제안을 하길래 네.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가서 공천관리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인해서 그 다음에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어느 누구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중진 의원 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출마를 해보라고 권했다는 것이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애당초부터. 첫 번째로 이건 유승민 의원이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중진 의원이 트릭을 하거나 자기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출발은 공관위원장 발로 중진 의원 통해서 거쳐서 이렇게 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두 분 다
뜻이 없었다고 봐요. 이유는요? 우선 윤 대통령은 원래 그래요. 네. 눈밖에 났고 네. 혹은 본인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반드시 해코지를 하잖아요. 뒤끝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뭐 두 가지 다겠죠. 적어도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 이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한동훈 위원장은 유승민 이번에 수원에 출마시키는 것이 어떠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할 가능성은 이런저런 것을 미뤄봤을 때 없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향한 이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뒷모습 목격담이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정치권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다는 썰도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은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MBN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미뤄달라? 그 비슷한 말도 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 말에 좀 공감이 가요.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많이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돌아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보세요? 저는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틈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양치 시 피가 난다면 잇몸 질환의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질환이 악화되어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손실이 오기 전에 파로돈 탁스로 케어하세요. 잇몸 건강엔 역시 파로돈 탁스. 지큐랩 장 건강도 피부 면역도 지큐랩 장 건강 포스트 솔루션 지큐랩 이건 포스트바이오틱스 일동제약 즐기는 건 내가 전문가지 나머지는 다 마이카가 전문가야. 각자 전문대로 하시죠.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보세요?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물론 이제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일단은 물러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좀 민심에 맞는 개혁, 혁신을 하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맞는 당대표가 저는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또 누굽니까? 윤상현, 김태호 전부 다 나와서 한판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나오면은 상황에 따라 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디가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 이 얘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연기하면 얼마나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 하겠습니까? 6개월 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는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적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돌아올 거냐. 지금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 명확한 입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갈 건지. 윤 대통령과 다시 화해하면서
그 어떤 룸을 통해서 돌아오려고 할 것인지, 선거 때는 보여주지 못했던 자기만의 정치 방식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여지와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처럼 폴더 인사라는 방식으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이 모든 일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출마하지 않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당내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제 당대표에 도전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좀 난관이라고 봐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원만히 바꿔서 대통령 후계자 입장이 되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지금 인간적으로 조금 어려워졌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게 자신의 입지에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유리해지겠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 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의견이 좀 수석님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저만 짧게.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한동훈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출마 자체가 이제 엄청난 충돌을 갖고 오는 거죠. 대통령과 그냥 다시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화해해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출마를 막거나 혹은 출마할 경우에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서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권 내가. 그래서 이거는 출마 자체가 엄청나게 한동훈 위원장도 큰 싸움, 네. 큰 어려움을 넘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한동훈과 내일 아침에 한동훈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최상병 특검법이 뭐길래입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이라 우기려는 것입니까? 오만함은 민주당의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민주당이 이 최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당초 이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특검법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 같아요.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으로 밝혀내려고 하는 내용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이것을 가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좀 아직 지지부진하니 특검을 임명해서 그 특검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표면적인 내용인데요. 특검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길을 닦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보시는 거네요? 한 200%라고 봅니다. 200%라고 본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이체 양병주라고 얘기되는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 자체가 수사 중인데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9개는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했었습니다만 6개는 수사 중에도 특검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본체는 최수근 해병의 죽음의 실태를 밝히는 것 말고도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가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공수처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검찰에 넘겨야 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 그랬을 때 국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그런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수단으로서 특검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탄핵기를 닦는 것 아니냐라는 여권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탄핵의 사유가 있다면 탄핵을 하라고 하는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이. 이걸 통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사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앞뒤순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갖다가 넘긴 이첩한 내용들을 왜 대통령의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안보실이 연락을 했는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밝히면 깔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한 국정의 혼란이 예상이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과거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내용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게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권 또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단순히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야권이 힘으로 밀어붙였다. 부당하다. 의회 폭거다. 이거 거부한다. 이렇게 정리되기는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야권이 정치적인 호재로 삼기에 너무나 많은 좋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야당, 야권이 놓칠 리가 없죠. 최소한 저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탄핵을 포함해서 아니면 최소한 레임덕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잖아요. 예.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왜 안 되죠? 과거에 온노비도 그랬고요. 여당에서 또 대통령이 황당하지만 그래도 야당에서 주장하고 하니까 특검을 수용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특검 결과 별거 아닌 걸로 나온 특검이 더 많았어요. 근데 왜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관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는가? 그거는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꼬투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최상병 특검법 통과된 날 바로 반응을 했잖아요. 아주 세게 반응한 거거든요.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그런데요, 이유를 딱 두 가지를 대요. 이거 심대한 이 사법 절차를 훼손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거든요. 하나는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무유기일 수 있다. 이게 도대체 특검법이 어떤 사법 절차에 위배되는지는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게 어디 법에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처리한 특검법은 사실은 공수처만큼도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완전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사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대통령의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법적인 타당성 이런 면에서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법이죠. 그 이후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권의 대응 또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실했다, 잘못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저는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건 여야가 합의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올려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숙려기간을 거쳐서
소위 21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강행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좀 시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면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거든요. 일단 첫 표결에서도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 당일 첫 표결에는 퇴장을 해서 피켓 시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죠.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의원의 SNS 글과 재의결이 왔을 때 최종적인 안 의원의 선택. 저 잘 모르겠어요. 이분 말씀하시는 거. 네모난 세모,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기는 찬성하는데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당론은 반대잖아요. 그럼 본인은 찬성한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몸은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치인이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럴 바에는 찬성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당론을 따르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두 손에 든 떡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투표할 거라 보세요? 저는 뭐 후보 철수를 거듭하다가 투표 철수까지 또 하게 되면 안 대표 정치하기 어렵죠.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마냥 그렇게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공인이고 정치인이거든요. 당론으로 결사반대, 특검 통과 결사반대 이걸 정해도 22대 국회에서 국힘이 그렇게 정해도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안 된다고 봐요. 22대 과정에서는 논쟁이 반드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곧바로 지금 당장 표결 과정에 찬성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이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대통령의 탄핵을 겨누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 당과 함께 피켓 시위에 나온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걷잡을 수 없는 리더십의 손상을 입을 거고요. 여당도 굉장한 자중진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면 이 찬성을 했느냐 이런 논란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특검법이 문제가 되는지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그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은 거의 공중분해되는 위험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17표 이상이 이탈을 해야지 가결이 되는데 여당 내 이탈표는 얼마나 될 거라 예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적어도 안철수 의원님 한 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 이탈표가 있을 수 있나요? 이번 국회에서는 이제 두 분은 이제 이탈표가 확실하죠. 있고요. 그 2표 이상으로는 모르겠다라는 그것은 말씀. 아까도,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악질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사실은 이제 다 출석을 안 하잖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에 의해서 재의결을 할 때 그때 어느 당이 더 불출석한 사람이 많으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현재 21대 이번 달까지 임기가 있는 21대 국회의원들 중에도요.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선뜻 찬동하지 못하고 그런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상하세요? 그걸 어떻게 숫자로 얘기해요? 저 부채를 하나 주세요. 부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탈표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21대는 뭐 통과되기 저는 어렵다고 보고 예. 22대 국회에서는 좀 위험하죠. 22대 국회에서는 8표가 표이기 이탈을 때문에, 하면은 8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도 변수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 요구가 되면 그때부터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 3분의 2가 그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되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출석을 적게 하면 3분의 2가 조금만 모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적게 출석을 하면 3분의 2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어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각 당이 적어도 전원 출석은 시킬 겁니다. 전원 출석은 할 것이다. 그렇죠. 말씀하신 17표 정도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숫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7표 이상이 이탈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얼마나 이탈할 거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22대 국회로 가게 되면 8석인데 이미 두 표는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는 찬성하겠다고 얘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공개 찬성을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 6석 정도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만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굉장히 큰 이슈. 저는 이거는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가장 큰 제가 이제 핵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는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 사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예. 그 정치력이라고 하면 어떤 잔재주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정한 그 마음의 소통과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각 당 상황과 국회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2부 태양의 판도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